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시가 돼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할 강의는요, 개인 사업자의 이제 세금 신고 실무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우선 우리가 3가지 정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가지가 보면 부가가치세, 그리고 종합소득세, 그리고 원천세, 요 신고 3가지는 머릿속에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위주로 오늘 강의를 할 거고요. 일단 간단히 제 이제 프로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세무사 15년 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부 때 세무사가 돼서 이제 지금 석사까지 졸업을 하면서 이제 은행 근무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세무조사라던가, 그리고 이제 뭐 대기업 세무자문, 그리고 이제 뭐 활동은 거의 이제 국세청 관련된 이제 기관에서 그런 납세자 지원단이라던가 뭐 이런 위원회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채널도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도 이제 뭐 사업자 위주로 이제 강의를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이 강의를 이제 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포인트를 많이 짚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자분들 좀 저희가 3시간 강의인데 이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그리고 원천세 요렇게 할 예정이니까 그거 이제 집중해서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세를 일단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쉽게 일단 먼저 접근을 하자면 우리 커피 마실 때 예를 들어 990원이라고 할게요. 요새 커피값이 많이 내려갔으니까 990원이라고 하면 여기서 부가가치세는 90원이에요. 그러니까 900원이 실제로 우리가 공급하는 공급 가액이고 그리고 90원이 부가가치세. 그래서 총 990원을 우리는 소비자한테 징수를 하게 돼 있죠. 지금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거의 사업자 분들이시니까 당연히 알고 계신 이야기지만 그냥 쉽게 누가 부가가치세가 뭐냐 했을 때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그래서 저희 이제 개념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개념적으로는 이제 상품 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 우리가 최종 소비자, 제가 지금 방금 커피를 예를 들었어요. 커피를 예를 들었는데 최종 소비자가 결국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며 사업자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대신 납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990원을 걷지만 그 안에 90원은 내 돈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사업자분들이 보통 생각하실 때 이제 받을 때 그 돈을 다 한 번에 받으니까 사실상 부가가치세를 빼놓지 않고 그게 이제 다 나의 매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근데 이제 부가가치 낼 때 부담스러우니까 난 소비자한테 걷긴 했지만 그 소비자한테 걷은 10%는 남겨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 과세 대상 사업자는 우리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 금액의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 징수하는데 현재 저희 한국은 10%죠. 근데 만약에 뭐 일본을 간다? 그러면 아마 일본이 5%, 뭐 내지는 뭐 나라마다 달라요. 나라마다 12% 되는 경우도 있고 5%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10%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분이 안 갈 수 있죠. 물건값에 부가가치세를 이제 예를 들어 3,000원이다. 3,000원이라고 하면 사실상 공급가액은 1.1로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부가가치세 뭐 세금 계산서 끊어주세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그럴 때도 3,000원에서 우리가 그러면 공급가액을 어떻게 적어야 돼요? 라는 사업자분들이 있으신데 그때는 1.1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3,000원에 1.1로 나누면 이제 뭐 2,000 얼마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공급가액에 적고 나머지 3,000원에서 그 공급가액을 뺀 나머지를 우리는 세액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제가 이제 강의 자료로 만들었는데요. 일단은 제조업자, 유통업자, 소매업자, 최종 소비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자면 우리가 의류를 판매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의류를 판매하는 건 결국 소매업자죠. 일단 의류를 판매하는 자는 일단 소매업자입니다. 그래서 판매하는 거고 우리는 최종 소비자, 최종 소비자한테 7,700원을 주고 우리 물건을 파는 거예요.
거꾸로 가시는 게 더 이해가 편해서 거꾸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소비자한테 7,700원의 물건을 팔아요. 그러면 이 소매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7,000원에 7,000원에 700원. 일단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700원. 그래서 이만큼이 일단 우리는 소비자한테 700원을 부가가치세로 걷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판매하는 이 소매업자는 자기가 만들진 않죠. 만들진 않기 때문에 어떤 유통업자를 통해서 사입업체라는 걸 통해서 우리 3,300원의 물건을 띄워오는 거죠. 그래서 3,300원에 띄워오는데 실제로 파는 건 우리는 7,700원인 거예요. 근데 이 유통업자한테 주는 건 실제로 이 유통업자는 3,000원, 3,000원에 지금 이게 펜이 잘 안 써져서 죄송합니다. 네. 3,000원에 우리는 300원. 3,000원이고요. 그리고 300원만큼 우리는 부가가치세, 여기서 유통업자가 소매업자를 통해서 창출한 부가가치세는 300원이 되겠죠. 근데 이 사입업자인 유통업자는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제조업자한테 갑니다. 그래서 뭐 공장을 하는 제조업자다. 공장을 하는 제조업자가 있는데 이때 유통업자한테 일단 도매로 넘기는 거죠. 그래 너네가 알아서 파세요 하고 넘기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제조업자는 실제로 이게 1,000원에다가 100원 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상태에서 유통업자한테 넘기는 거고 이 유통업자는 거기다가 300원을 3,300원으로 소매업자한테 넘기게 되는 거고 그게 결국 우리가 사는 가격인 7,7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각 보시면 각 거래 단계에서 우리는 이윤이 발생하게 되어 있죠. 각 거래 단계에서 이윤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 이 이윤이 제조업자 기준에서 본다면 일단 우리는 유통업자한테 갈 때 우리는 1,000원에 파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거는 매출이 제조업자의 매출은 1,000원이 되는 거고 부가가치세는 100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유통업자가 소매업자한테 갈 때 우리 매출은 3,000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대신 이 제조업자가 1,000원의 물건을 사왔죠. 그러면 이 유통업자 하나로 인해서 이윤이 발생하는 건 우리는 2,000원의 이득을 보면서 200원의 부가가치세가 발생을 한 거고요. 그리고 소매업자한테 7,700원, 결국엔 7,000원에 판 거죠. 7,000원에 팔았지만 근데 3,000원, 우리가 3,000원에 우리는 금액을 지불하고 가져왔기 때문에 결국엔 이 소매업자가 최종 소비자한테 가져가는 그 부가가치는 400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700원을 최종 소비자한테 부담을 시키는데 각 거래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는 100원, 200원, 400원. 이래서 합계가 700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엔 이 각 거래 단계에서 이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가 700원을 걷지만 우리는 각 단계에서 소매업자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도 자기가 3,000원을 주고 사왔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창출한 부가가치는 4,000원이고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는 400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강의를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보면 아마 소매업자, 뭐 제조업자, 유통업자 요 안에 속하겠죠. 그 속하는 분들이 부가가치를 우리가 세금을 매길 때 내가 7,000원에 팔았다. 근데 나는 이거를 사기 위해서 3,000원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거에 따른 10%를 내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가치 개념은 결국엔 각 거래 단계에서 이윤이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부가가치세라고 하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개념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 펜이 지금 조금 제가 이게 자꾸 오류가 나서 그런데 좀 내용 위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펜 사용법을 조금 더 익혀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부가가치세. 우리가 지금 부가가치세 개념이랑 구조를 한번 봤는데요. 그럼 부가가치세는 도대체 누가 내고 가끔 보면 부가가치세 안 내시는 분들도 있죠. 안 내는 사람이 과연 면세사업자냐, 뭐 간이가세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구분을 해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내는 사업자는 누가 있을까요? 일단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당연히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내는 사업자입니다. 당연히 개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는 사업자인데 개인 사업자를 구별할 때는 법인 사업자를 제외한 일반 사업자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법인 사업자, 우리 법인도 있으실 수도 있는데 법인은 1년에 4번 분기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내지 않는 사업자예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따로 나누지 않아요. 근데 개인 사업자는 사실상 우리 영세한 경우도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가세자 그리고 간이 가세자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내는 사업자, 간이 가세자라고 해서 부가가치세를 안 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부가가치세 안 내는 사업자는 오로지 면세 사업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면세 사업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면세 사업자는 과세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업자예요. 예를 들어 학원, 그리고 병의원, 주택 임대 사업자도 면세 사업자에 속합니다. 물론 주택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들어온 개념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뭐 학원, 병의원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면세 사업자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일단 그 우리가 생필품 같은 거 예를 들어 생필품 그리고 뭐 연탄 아니면 수도 가끔 우리 그 사업자 하시는 분들 보면 수도세 해가지고 세금계산서 말고 계산서로 오시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계산서로 오는 경우가 이제 수도세 같은 거는 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수도세 같은 것까지 부가가치세를 매기면 실제로 부가가치세는 세수를 창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이런 부분들 우리 생필품 이것도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누구나 써야 되는 거죠. 누구나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부가가치를 그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는 면세사업자라는 걸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필품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뭐 우유라던가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뭐 그런 이게 뭐 가시면 우리 보통 마트 가시면은 생필품 코너 있죠. 거기서는 보통 면세사업자 많다. 그리고 여기서 들어가는 교육도 있어요. 교육. 여기 학원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 교육 같은 경우는 누구나 받아야 되죠. 왜냐면 우리가 뭐 그 교육 서비스, 의료 서비스의 형태가 병의원인데요. 아파요. 아프면 가난하던 부자던 다 가야 되잖아요, 병원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교육도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하지 않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물론 병의원 같은 경우는 요새는 이제 그 의료, 우리가 미용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이거는 과세로 빠집니다. 그래서 미용 치료가 아닌 우리가 정말 아파서 가는 예를 들어 내과라던가 뭐 안과 물론 그 안에 우리가 과세로 취급되는 경우는 미용 치료에 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과세로 해서 그때는 병의원을 과면세 겸용이라고 합니다. 과면세 겸용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우리가 어떤 교육, 의료 이런 업종들은 우리가 면세 사업자로 취급을 한다. 근데 학원 중에서도 이런 경우는 있어요. 학원인데 우리가 요새는 그런 일반적인 뭐 초중고 학원 말고도 다른 학원들도 있죠. 그냥 일반 학원, 일반 뭐 허가를 받지 않는 학원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업을 가르쳐 주는 학원이라던가 이런 경우는 과세 사업자에 속하긴 하지만 허가를 받는 그 교육에 대해서는 일단 면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세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가 결국엔 우리는 과세 대상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개인 사업자. 그럼 개인 사업자를 볼게요. 개인 사업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가세자, 간이 가세자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이 가세자는 뭐냐? 간이 가세자는 영세 사업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영세한 사업자들은 다 간이가세로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간이가세가 1억으로 올라갔어요, 기준이. 원래는 예전 같은 경우는 4,800이었어요. 예전에는 4,800만 원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1억으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 지워졌는데요. 그래서 일정 업종을 제외하고는 간이가세자는 1억 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를 간이가세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1억은 보시면 공급 대가예요. 공급 대가라는 건 아까 우리는 공급 가액과 부가세로 이루어지는 이걸 합친 게 공급 대가입니다.
공급 대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만약에 카드를 소비자가 와서 카드를 긁었는데 그 카드에 긁은 판매 가격이라는 거죠. 그 판매 가격이 우리는 공급 대가고 공급 대가가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이걸 한번 12로 나눠보시면 대략적으로 얼마가 되겠죠? 한 800만 원 좀 넘으시겠죠? 그럼 월 매출이 800이 좀 넘었다 하는 경우에는 간이간회사에서 일반 가사 넘어갈 확률이 있고 이게 1년 기준이에요. 1년. 1년 기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7월 1일 날 사업을 개시했어요. 근데 7월 1일부터 사업 개시했는데 그 연도에 1억 400이 찍혔어요. 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는 7월 1일부터 한 걸 역산을 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1억 400이기 때문에 1년으로 환산하면 2배가 되겠죠. 그럼 얘는 간이가세자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했을 때 이거를 환산을 했을 때 환산 공급 대가가 결국엔 1억 400이 미만인 사업자를 우리는 간이가세자로 지정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기준이 우리가 뭐 4월 달에 개시를 했건 뭐 7월 달에 개시했는데 근데 1억 400 넘어갔다. 그럼 간이가세에서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이가세자 혜택은 무엇이냐? 결국 우리는 1년치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이가세자는 아마 1월 달에 신고를 다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매년 1월에 한 번만 신고해 주는 거예요. 근데 간이가세자 취지는 국가적으로 영세 납세자를 위한 제도라고 말씀드렸죠. 영세한 납세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영세한 사람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만 신고하게 해주는 거예요. 사업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지만 만약에 이 업종이 이 금액이 초과하는 경우는 일반 과세죠. 자동 전환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일정 업종 제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정 업종을 제외라고 했는데 일정 업종을 제외되는 것들은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매. 이런 경우는 사실상 간이가세라고 볼 수가 없죠. 왜냐면 국가적 차원에서 영세 납세자를 위한 제도예요. 근데 뭐 도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할 수가 없고 일정 업종도 그렇지만 지역도 있어요. 뭐 강남권, 강남에다가 사업을 개시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 영세한 사업자의 범주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간이가세자인 경우에 사업장을 막 옮기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렇게 옮겼다가는 나중에 괜히 또 이제 간이가세 배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도 잘 봐야 되고 그리고 업종도 잘 확 체크해야 된다. 나는 매출이 없고 초기에 사업자를 낼 때 간이가세를 많이 내시거든요. 이유가 이제 부가가치세 혜택을 보려고 하는 건데 일단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간이가 내려고 하다가 막히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간이가세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가 이제 일반 가세자가 되는 거죠. 그럼 일반 과세자는 1년에 2번 신고를 하게 됩니다. 1년에 2번 신고를 우리가 1월달, 7월달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다 아실 거예요. 1월달, 7월달 상반기, 하반기 그냥 신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과세자 부가가치세 얼마 내죠? 10% 내죠. 근데 간이가세자는 또 10% 내는 게 아니라 10%는 당연히 내고 여기다가 업종별 부가율만큼 냅니다. 그래서 우리 간이가세자를 선호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1억의 매출이 났어요. 1억의 매출이 났고 매입이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일반 과세자는 얼마 되죠? 천만큼 되지만 간이 과세자는 여기에 업종별 부가율이 10%밖에 안 된다 하면 10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간이 과세자보다 일반 과세자의 부담이 훨씬 훌쩍 올라가게 되는 게 일반 과세자입니다. 그래서 간이 과세자를 열심히 이제 받고 있다가 매출이 자기도 모르게 커져서 우리가 일반 과세자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면 그때 굉장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신고도 2번씩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신 이제 간이가세자를 유지하려고 예를 들어 뭐 현금을 유도한다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불법으로 나중에 이제 탈세됐다고 이제 그런 혐의를 받을 수 있게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번 신고하는 거고 일반 과세자는 2번 신고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특이한 차이점이 있어요. 특이한 차이점은 일반 과세자는 이제 그 사업자를 낼 때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장을 낼 때 음식점을 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가 매출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투자를 하게 되겠죠. 투자라는 비용이 너무 큰 경우에는 그 일반 과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간이가세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환급이 안 돼요, 환급이. 1년에 2번 신고하는 거고 일반 과세자는 2번 신고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특이한 차이점이 있어요.
환급이라는 거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환급은 우리가 내가 쓴 돈,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매출이 커요. 매출이 큰데 매입이 더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엔 내가 매출이 없는데 인테리어 비용을 너무 많이 썼어요. 그래서 세금량을 받아왔는데 그러면 그게 환급이 발생하는 요소가 되겠죠. 환급이 발생하는 요소에는 매출이 매입이 더 큰 거예요. 이럴 때 일반 과세자면 환급이 되지만 간이 과세자는 환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만큼 업종별 부과율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환급을 받을 수 없는 대상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물어보시는 분들이 나 일반으로 내냐 간이로 내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업종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면 환급을 받는 것도 유리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일반 과세자로 가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업자를 내시지 않는 분이 없다고 해서 뭐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은 드리지 않지만 어쨌건 환급은 없다. 적게 내는 대신 환급은 없다. 하지만 일반 과세자는 그만큼 10%, 매입도 10%, 매출도 10% 이렇게 지정하고 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간이과세자는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거죠. 신고 안 해도 돼. 그건 아니죠. 왜냐면 간이과세자라고 해도 뭐 뒤에 나오겠지만 종합소득세는 누구나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간이과세자 신고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사업자에서 우리가 그러면 일반이랑 간이를 나눠서 봤고요. 이제 법인 사업자. 법인은 뭐 이제 개인도 매출이 커지면 법인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1년에 4번 신고를 합니다. 1월 4번 해서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신고가 되고요. 그때는 1월부터 3월까지는 4월에 그리고 4월에서 6월까지는 7월에 그리고 9월에서 10월에서 12월까지는 그 다음 년도 1월에 이렇게 신고한 4번 신고고요. 개인 사업자 중에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 상반기, 하반기 신고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가끔 이런 게 뜨죠. 예정 고지 세액이란 게 있습니다. 예정 고지 세액이라고 있는데 예정 고지 세액은 무엇이냐? 우리가 1월에 얼마를 냈어요. 뭐 500만 원의 부가세를 냈어요. 근데 갑자기 부가세 신고하는 기간이 아닌데 4월쯤에 250만 원을 내세요. 이렇게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직전에 낸 세금의 절반만큼 우리가 그 예정 고지세액으로 고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0만큼 이제 징수를 하는 거고 그리고 대신 우리가 7월 달에 신고할 때 그만큼 250을 기납부세액으로 빼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업자분들 중에 항의하신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왜 250만 원 왜 내야 되죠? 그러면 그 전에 냈던 세금의 절반만큼은 임의적으로 징수를 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정 고지세액이라고 한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정 고지세액이 내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근데 나는 내가 많이 벌었어요. 작년에 많이 벌어서 1월 달에 많이 냈는데 나 지금 250 낼 돈도 없어요. 이런 경우가 있죠. 나 지금 매출도 없어요. 그런다면 그때는 우리가 예정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정 고지세액이 너무 과도하다 느끼고 내가 부담이 된다 하면 내 매출이 떨어진 걸 입증을 해서 예정 신고를 해서 250을 내지 않고 뭐 10만 원을 낸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절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팁이니까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사업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봤어요. 부가가치세는 아까 우리가 보면 설명을 드렸을 때 뭐라고 했죠? 이렇게 부가가치세 이윤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라고 했고 이건 결국엔 누가 내는 거죠? 사업자가 내는 거죠. 사업자가 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자에 대한 개념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시트로는 하나지만 우리가 이제 개념 설명은 굉장히 이제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부가가치세의 개념을 여기까지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부가가치세 구조를 봐야겠죠. 그래서 보면 이제 앞에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일단 일반 과세자 구조를 볼게요. 그럼 공급가액은 아까 부가가치를 제외한 세금이라고 했죠. 제외하는 물건의 가액, 순수 물건가액이라고 했어요. 거기 10%. 그럼 간이가세자는 10%에다가 업종별 부가가치율. 여기 보면 업종별 부가가치 소매업은 보통 15%. 그럼 최종적으로 얼마를 내는 거죠? 최종적으로 1.5% 내는 거예요. 제조업 20%예요. 제조업 20%면 얘는 2% 내겠죠. 그리고 30% 그럼 여기 3%, 그 다음 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해당하는 게 얼마냐에 따라서 일단 부가가치가 첫 번째로 정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매입이 있을 거예요. 그럼 매입은 매입 가액의 10%만큼 빼주는 거죠. 빼주는 거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 예전 고지세액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예전 고지세액은 직전 납부세액의 50%만큼 우리 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과연 이게 바로 차가감 납부할 세액. 그래서 환급이 발생 가능하다. 이게 일반 과세자다. 말씀드렸고요. 이제 간이가세자. 간이가세자는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부가가치를 내는 게 적어요. 내는데 여기서 공제세액이 있어요. 이 공제세액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뭐 카드라던가 이제 매입세액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도 간이가세자도 예정 세액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1년에 한 번 신고하는 거라고 있죠. 그럼 7월 달에 그 전년도에 많이 냈다면 50%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감금 납부할세액이 나오고 실제 납부할세 여기가 좀 중요하죠. 근데 만약에 했어요. 근데 간이가세자 중에서 신고를 안 하는 대부분의 케이스는 요 공급 대가가 4,800 미만인 경우예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납부할세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1억 4백이라고 했었죠. 1억 4백이 간이가세자의 기준이긴 하지만 근데 4,800이 미만 그러면은 월에 한 400 정도 되겠죠. 월에 400. 월에 400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는 막 해요. 월에 400에서 여기 4,800 들어갔다 가정을 한다면 4,800이 2%에 해당하는 업종이에요. 이번에는 그럼 96만 원에서 시작을 하겠죠. 근데 96만 원인데 다 해도 차가운 납부세 얘는 차가운 납부세 그대로 나왔지만 여기서는 실제 납부세까지 봐주는 건 우리가 공급가액이 4,800 미만인 경우에는 그냥 0으로 쳐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간이가세자는 영세 납세자. 영세 납세자를 위해서 나온 기준이다. 간이가세자의 기준이 내려간 이유 중에 하나는 코로나 우리가 있었죠.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간이가세 기준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4,800 미만이면 실제 납부세가 없다. 없지만 신고는 바로 무조건 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구조를 약간 복습한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구조는 이렇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실제로 신고할 때 이제 체크할 사항이 무엇이냐? 이제 보면 이제 매출세액, 이제 매출세액이 있고 거기서 매입세액 빼는 거죠. 그럼 이제 납부세액이 나오는데 매출세액에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볼게요. 과표에다 세율 곱하는 거는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예정신고 누락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 누락분은 대신 법인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개인 사업자에서 별로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대손세액 가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것도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내가 끊어줬어요. 근데 부가가치세까지 냈어요. 근데 못 받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를. 근데 나는 이미 끊어준 거, 우리가 세법상 공급이 일어나거나 용역의 공급이 일어나거나 재활 공급이 일어나면 우리는 세금에서 끊어주죠. 근데 못 받는 돈이에요. 근데 부가세 너무 취소하고 싶죠. 그치만 우리는 어차피 제공을 했던 기준으로 끊는 거기 때문에 그걸 취소할 수 없고 대신 못 받는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대손세액으로 가감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대손세액 공제의 대부분 무엇이냐? 부도 발생부터 6개월이나 경과 채권,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 요새 개인 사업자 거래하시는 분들 중에 회생 파산 이런 거 많이 하시죠. 그래서 그런 판결문, 상대 측의 판결문 같은 게 있다면 우리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10년 이내에 못 받은 미수금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세 반영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를 보시면 혹시 내가 못 받은 게 있었나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대손세액 가감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요 내용을 이제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뺍니다. 그럼 매입세액에서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죠. 일단 세금계산서 합계표상 매입세액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요게 핵심이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이게 옛날에는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카드 등 사용 금액에도 보면 내가 이제 사업을 하는데 물건을 사오죠. 물건을 사오는데 돈이 없으니까 카드로 이제 긁는 거예요. 근데 물건에 카드 우리 거기도 부가세가 들어가 있죠. 요 부가세를 해주겠다 요 개념이에요. 그래서 카드 쓴 내역에 대해서도 우리는 부가가치세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인데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요새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기타 공제 매입세액으로 이게 빠짐없이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다 더해지면 그때 공제받지 못할 세액을 빼주는 것들이 있어요.
공제받지 못할 세액은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영업용 차량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내가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차 하나가 필요해요. 차를 사는데 차를 내가 사고 싶은 차는 여러 개 있죠. 여러 개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공제되는 차량은 실상 뭐 모닝, 예를 들어 카니발 이런 것밖에 안 됩니다. 아주 작거나 아주 크거나. 근데 만약에 내가 뭐 제네시스를 산다거나 약간 이제 그런 우리가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인 경우에는 차량도 마찬가지야. 차를 사올 때 우리 부가세를 내거든요. 근데 부가세 공제되는 차량이 얼마 없다는 거죠. 대부분은 부가세 공제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 내가 예를 들어서 차를 5천만 원 주고 샀다. 근데 거기에 500만 원이 부가세를 냈어요. 근데 그 부분은 공제받지 못할 세액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뭐 차량 말고도 이제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많이 개인 사업자분들이 물어보시는 것들. 그리고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면세 관련해서 내가 쓰려고 하는 것들은 사업에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공제받지 못할 세액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말은 뭐죠? 내가 사올 때 부가가치세를 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우리가 사업자로 신고할 때는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혼자 홈택스로 하시는 분들 있죠. 혼자 홈택스로 신고하시는 분들 보면 가끔 이렇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제 그 부분을 공제로 뒀다가 나중에 추징당하는 경우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차량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게 부가세 공제 대상이지. 왜냐면 이때 부가세 공제 내역에는 세액량서 합계표에 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마이너스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반영하면 일단 납부세액이 나오죠. 그 납부세액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경감공제세액이라는 게 있어요.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경우. 아, 지금 제가 요거 하다가 이제 채팅창을 잠깐 봤는데요. 황일남님 잠깐 답변 잠깐 해드릴게요. 면세사업자 부가세 신고 안 해도 됩니다. 면세사업자 부가세 신고하지 않는 거고요. 대신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원이라던가 아까 병의원 같은 경우는 부가세 신고 기간 이외에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다시 해보자면 매출세액에서 우리 매입세액을 뺐다. 그럼 이제 납부세액이 나오고 납부세액에서 경감공제세액. 홈택스 신고하시는 분들 보통 우리가 자진신고하면 우리 10,000원씩 해주죠. 근데 두 번 신고한다? 그러면 나중에 2만 원 됩니다. 근데 이것도 소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종합소득세 할 때 보면 갑자기 이제 내 매출이 쭉 있고 그 다음에 밑에 2만 원 이렇게 붙는 게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받았기 때문에 뜨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제 뭐 현금영수증 세액공제 그리고 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공제 이제 신용카드를 우리가 보통 발행을 하죠. 아, 요거까지 하고 그 답변 오동수님 답변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우리가 음식점이다 해서 내가 신용카드를 긁었어요 소비자가. 그럼 우리가 1.3%만큼 우리 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뭐 또 한도는 있어요. 연에 1,000만 원까지이기 때문에 요걸로 많이 혜택을 받으시죠. 전자상거래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렇게 하고 가산세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고 사업을 했다, 걸렸다. 그럼 이제 미등록 가산세 1% 붙고요.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관련 뭐 발행을 안 했다던가 이런 부분들 수치세액이라던가 이런 부분 세금 관련 가산세 그 다음에 신고 놓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세무대리인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고 뭐 무신고 20%, 뭐 과소신고 10%, 무슨 경감 규정도 있긴 하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붙고 납부불성신은 당연히 신고 안 했으면 납부불성 붙고 그래서 가산세까지 더한 금액에 대해서 우리 차가감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그 오동수님 답변을 해드리자면 간이가세자가 온라인 해외를 통해서 B2C로 해외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냐? 근데 간이가세자도 영세율 적용 가능하세요. 근데 간이가세자 영세율 될 거면 일반 과세자가 낫겠죠.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간이가세자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중개업체 통해서 B2C로 해외 수출을 한다. 그래서 영세율은 조금 그 개념이 뭐 내국 신용장 2차 이게 의무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세율은 적용받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뭐 내가 내국 신용자 LC를 받았다거나 이런 경우를 입증하려면 영세율이 가능하고 영세율이 근데 의미가 없어요. 간이가세자는. 왜냐면 환급을 못 받기 때문에 영세율의 혜택은 환급이에요. 왜냐면 수출이 보통 영세율에 해당하거든요. 영세율인데 영의세율
근데 영세율을 적용받을 땐 당연히 우리 매입 금액에 대해서는 매입금 10%를 공제를 받죠. 그럼 수출업체는 전체가 다 환급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세율이 간이가세자가 의미가 없다. 만약에 이런 경우 만약에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면 간이가세자를 포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이가세자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대신 3년간 적용을 못 받고요. 그리고 이제 포기했을 때에 대한 포기한 다음 달의 1일 날 우리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부가가치세 구조를 한번 이제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뒤에 가서 좀 더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간단히 아까 말했던 거 공제받지 못할 세액은 무엇이 있을까 과연? 아까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 있겠죠. 사업과 무관한 매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자동차 구입 및 유지. 아까 구인승, 카니발 같은 경우 그다음 경차 그리고 화물용 차량들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에요. 제외한 모든 차량. 그러니까 이거에 해당하는 게 굉장히 희소한 거죠. 희소하고 나머지는 그냥 부가세 내가 내고 차 사왔으면 그 부가세는 그냥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자동차 구입 및 유지 들어가고요. 그다음 접대비 있습니다. 접대비. 물론 접대비는 용어가 바뀌었어요. 접대비는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걸로 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용어는 바뀌었는데요. 그 접대비라는 거는 우리 뭐 신용카드로 아까 신용카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제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때 뭐 스크린 골프를 갔다거나 거기도 똑같이 부가세 걷어요. 거기도 사업자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은 안 된다. 그래서 사업장 접대 관련 부분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되고요. 면세 사업도 마찬가지요. 면세에 관련된 사업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안 되고 토지의 자본도 지출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사업자의 일반 개념에서 조금 뭐 건물 짓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토지 자체가 토지는 그냥 면세에 해당해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매입세. 이거는 뭐 건설업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땅이랑 건물을 짓고 그래서 그때 뭐 나오는 거에 대해서 토지에 관련된 분은 매입세 공제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지출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부가가치세를 내가 내고 가져왔다는 건데 근데 그거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지출을 안 한 게 아니라 지출은 했지만 부득이하게 못 받는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여기서 제가 병의원 설명할 때 그랬죠. 과세와 면세를 동시에 하는 경우 과세는요. 뭐 미용치료 해당하는 거고 면세는요. 이제 그냥 일반 순수 치료예요.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뭐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뭔가를 썼어요. 뭐 비품을 뭐 하나 쓸 수 있겠죠. 뭐 정수기를 그냥 쓴다고 할게요. 근데 그거는 미용 치료한 사람들도 와서 물 먹고 그리고 우리가 뭐에 순수 치료한 사람도 물 먹죠. 그럼 정수기 비용을 우리가 매월 지출을 하게 돼 있죠. 그 부분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 그럼 우리는 안분해서 공제 불공제를 적용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안분해서 공제 불공 적용하는 부분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이건 당연히 겸용사업자라고 하는데요. 겸용사업자는 이 공통 매입세액을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때는 세무대리인을 이게 통해서 신고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관련된 부분이 있었고 이제 그러면 과연 우리가 부가가치세 피할 수 없어요. 부가가치세에서 그러면 절세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걸 우리는 부가가치세에 절세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부가가치세는 일단 일상 속의 증빙을 잘 챙기셔야 돼요. 일상 속의 증빙 제가 여기 보면 우리 전력공사 나와 있어요. 근데 요새는 다 발행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 보면 세금계산서라고 해서 여기 보면 공급자 등록번호,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나와 있죠. 전력비, 내가 사무실에서 전력비를 사용을 해요. 근데 그 부분에 생계와서 공제를 신청해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당장 한국전력공사에 연락해가지고, 이제, 나 사업자예요? 그러니까 나 이거 부가세 끊어주세요 하면 우리 전자생계에서 다 발행을 해줍니다. 간혹 놓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력공사에서 사업자 번호가 들어가 있다 하면 이게 바로 그냥 생계에서 역할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초록 색깔, 빨간 색깔 그것만 전자계산 세액계산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보면 이게 뭘까요? 이런 것들은 통신비예요. 통신비. 우리 전화를 하죠.
전화를 하는데 전화할 때 그 핸드폰 요금 같은 거 그것도 마찬가지로 부가세가 붙습니다. 근데 내가 다른 사업을 위해서 많이 통신을 사용을 하겠죠. 물론 사적 사용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 수업용으로 통화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신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것도 뭐 한 달에 10만 원이 나온다. 10만 원이 나오면 부가가치세는 만 원만큼 들어가요. 부가가치세 줄일 수 있는 방법에 이런 일상 속에 진빙을 빼놓으시면 안 된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거죠. 그래서 일상 속의 진빙을 빠짐없이 챙기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근데 이제 오동성님이 이제 질의를 또 이제 해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 네, 제가 봤을 때 요거를 그 질문은 저희가 강의가 끝나고 제가 한 이제 마무리되면서 말씀드린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끊어져가지고 제가 요거 다 질문 답변 드릴게요. 그래서 요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전력비라던가 통신비 같은 경우에 놓치시는 거죠. 놓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잘 챙기는 것이 좋다. 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가가치세 이렇게 해서 일단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거를 이제 화면에 띄워두고 답변을 드릴게요. 그러면 잠깐만요. 채팅창을 받아서 채팅창에 일단 오동선님이 계속 이어서 질문하셔서 말씀을 드릴게요. 연간 매출이 4,800 미만이라면 영세를 고려하는 자체가 무관한 상황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쵸? 간이가세자인데 만약에 부가가치세가 4,800 미만이다. 그러면 의미는 없죠. 물론 신고는 해야 돼요. 신고는 해야 되지만 이제 그 영세율을 근데 저는 4,800 미만이어도 영세율을 아니, 그 일반 가세자를 가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납부세액이 없는 것도 중요한데요.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 게 더 안 좋지 않나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시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이죠.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3,800, 안 내는 걸로 만족하시면 그냥 그대로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땐 수출을 하면 대부분 환급인데 굳이 환급을 포기하면서 간이가서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수출업체는 대부분 환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추가 질문 있으면 이제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부가세 신고 시 계산서 작성 일자가 중요한가요? 아니면 발행 일자가 중요한가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둘 다 중요해요. 왜냐면 내가 작성을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어, 예를 들어 우리가 2월까지예요. 예를 들어 2월까지가 신고기 2월에 발생을 했습니다. 2월에 발생을 했는데 언제까지가 우리 마감일이죠? 3월 10일까지가 마감일이에요. 3월 10일까지가 마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전자세액료를 발행할 수 있는 기간이 3월 10일인 거예요. 3월 10일인데 작성일자가 잘못되면 그 발행일자는 만약에 내가 3월 10일 날 발행을 한다고 해도 작성일자가 2월 달이면 우리는 2월 달 세금계산서를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작성일자도 중요하죠. 근데 발행도 그냥 보통은 맞춥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근데 뭐 매일 거래가 있었어요. 매일 거래가 있는데 그거를 한 번에 몰아서 뭐 2월 말에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둘 다 조심하시고 그냥 웬만하면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신 3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 그거는 기속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또 4월 10일까지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그 2월 달 세금계산서는 2월 달에 작성 발행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죠. 다만 이제 3월 10일까지가 기한이기 때문에 그걸 놓치지 않는 정도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그 저희가 부가가치세 한번 제가 이제 좀 복습 이제 간단하게 5분 정도 남아서 간단히 한 3분 정도 제가 이제 그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럼 부가가치세 누가 낸다? 이제 사업자가 낸다고 말씀드렸죠? 아, 위에 질문 또 있나요? 아, 질문을 그럼 답변을 해드릴게요. 질문 1에 간이가세 영수증 발행 한도 및 발급받은 간이 영수증은 모두 부가세 신고 대상인가요? 모두 신고 대상이에요. 아까 우리 간이가세자라고 해서 모든 게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간이가세자 무조건 신고하셔야 돼요. 무조건 신고하셔야 되고요. 그 신고를 4,800을 본인이 판단하시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발행 한도 발급받은 영수증 모두 신고를 그러니까 간이 영수증
그러니까 발급받은 간이 영수증인데 보시면은 영수증을 이렇게 보시면요. 거긴 이제 그냥 딱 이렇게 수기로 적으시는 분들 있죠. 수기로 적으시는 부분들 우리 부가세 공제 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영수증 취급하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간이 영수증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순간 잘못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간이 영수증은 발행 한도는 보통 3만 원 봅니다. 3만 원. 그래서 3만 원이 넘어가는 것들은 실질로 비용을 한다고 해도 무조건 이걸 세금계에서 끊어달라고 하시거나 카드를 긁으시거나 그러셔야 돼요. 물론 간이가세자로 받은 카드는 우리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왜냐면 간이가세자 자체가 부가세를 우리는 걷지 않는다. 약간 이런 개념을 보기 때문에 우리 간이가세자가 끊어준 영수증 보면 부가세가 붙어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신고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부분 대신 부가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발급받은 간이 영수증은 부가세 신고 시 매입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냐? 그거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 시 매입 비용을 못 받는 거지. 다만 종소세 신고 시 매입 비용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3만 원짜리 아니 예를 들어 그냥 그렇게 해볼까요? 요새는 없긴 한데 뭐 김밥 천국 갔어요. 직원이 있는 경우에 복리후생비도 우리 신용카드 공제가 되기 때문에 김밥 천국 안 돼 우리가 15,000원을 지출했어요. 현금으로 냈어요. 그랬더니 김밥집에서 영수증 하나 주면서 15,000원 적어준 거예요. 이 경우 그럼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종합소득세 비용인 거예요. 비용인 거지 부가세가 어디도 붙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지출한 거를 입증해주는 자료일 뿐이지 부가세는 어떻게 되냐? 부가세는 양쪽 사업자가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증빙 보시면 여기서 공급받는 자와 공급받는 사업자 부가가치세 혜택을 보려면 쌍방으로 우리가 책임계산서에 사업자 번호가 기재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신고할 때 누락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은. 그래서 매입 비용 인정받는데 그거를 잘 보관하셔야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택배 있을 수 있어요. 퀵 같은 거 예를 들어 뭐 한 2만 원 긁었어요. 근데 영수증 주세요 했더니 여기서 휙 던지고 가죠. 근데 거기에 내가 2만 원이에요. 그럼 2만 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가 없죠. 왜냐면 그 퀵빅 아저씨가 예를 들어 용달 아저씨가 와서 했는데 저희 생계환서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희의 정보를 줘야 되죠. 생계환서에 대한 끊어줄 수 있도록 어떤 정보를 줘야 되는데 그 정보에 대한 부분이 기록되지 않으면 생계에서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혜택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혹시 또 질문 더 있으실까요? 이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부가가치세를 이제 정리해보자면 사업자는 누구나 예. 부동산 임대업, 월세 수입자 등이 면세사업자인가요? 부동산 임대업은 면세사업자가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주택 임대사업자를 말씀드린 거예요. 주택 임대사업자는 면세사업자입니다. 근데 건물 임대사업자는 면세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월세 수입자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상가 임대 사업자는 당연히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데 주택 임대 사업자만 면세 사업자라는 거죠. 혹시 답변 되셨을까요?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부가세에 대한 이제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이제 사업자, 개인이 아니라 상가, 임대면 부가세 과세 사업자, 그리고 주택 임대가 이제 그 면세 사업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과세 사업자예요. 주택 임대 사업만 면세 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택이라고 앞에 정확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부가세 어쨌건 절세를 하려면 우리 영수증을 잘 챙기자. 그러니까 영수증이라고 말하는 건 일상 속의 증빙, 아까 말했던 여기 뭐 전력비라던가 통신비 요것만큼은 잊지 말고 챙깁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한번 개념이랑 같이 저희가 절세하는 포인트까지 한번 잡아봤고요. 저희 이제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 우리 종합소득세 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